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시장 심층 취재 코너 코인 돋보기의 김영석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디지털 자산의 전문 투자 회사인 제우스 캐피털의 권석준 심사위원님과 그리고 황동우 자문위원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보면은 이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큰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까지 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자체가 업그레이드 혹은 하드포크를 진행한 게 굉장히 또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 이 머지 업그레이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제도권에서 그 증권형 토큰 그리고 상품형 토큰 많이 나뉘고 있는데 이 증권형 토큰의 어떤 규제와 가이드라인도 최근 다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 영어로는 STO라고 불리는 이 토큰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규제한다는 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덕분에 너무 풍성한 연이었습니다. 예. 일단 이미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이더리움의 입출금을 또 막아놓은 상태죠. 예, 이번에 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어떤 업그레이드인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죠. 뭐 최대의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또 됐었고요. 예.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것 자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이 POW라는 작업 증명 방식인 레이어층과 예. 비콘 체인이라고 하는 합의하는 그 지분 증명 방식의 포스 방식, POS 방식으로 결합하는 작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상에 보시다시피 이 POW 방식과 POS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게 이제 작업자 증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와 그래픽 카드를 넣어서 컴퓨팅을 해놓고 채굴하는 방식이죠. 예. 이런 채굴 방식에서 지분자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생각해봐도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 이 표현을 하자면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끄집어 내리고 다시 사람을 태우는 예.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근데 이번 업그레이드는 그거를 결합한다. 그 레이어층을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르면 내일이죠. 바로 15일부터 예. 20일 이내에 완료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비탈릭이 이야기한 건 이번 머지 업그레이드가 전체 모두가 완료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말하는 이 포스 전환 방식의 지분자 증명 방식 전환의 시점은 머지 업그레이드가 첫 번째인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1%에 해당한다. 51%요. 네, 그렇죠. 그럼 뒤로 한 4가지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더 있다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이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직접 이 채굴을 광부처럼 채굴을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머지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들고 있는 것만으로 이 채굴이 뭐 된다, 스테이킹 같은 개념이 또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전환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전환 이후에 이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네, 말씀대로 앞에 말한 대로 이 지분자 증명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지분자 증명 방식인데 그럼 지분을 얼마만큼 보유해야지 되느냐. 예. 네, 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개를 이더리움 재단에 스테이킹 위탁을 넣고 나서 검증인 노드라고 해서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예. 그럼 신청을 하면 연에 이 스테이킹 수량이 채굴된다는 보상률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7% 사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네네. 어떤 그 스테이킹의 진행 방식이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네, 있네요. 맞습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보통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이 넣어도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검증인 노드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취지겠죠. 예. 예를 들어 뭐 10만 개, 100만 개 넣으면 그 사람한테 채굴 보상률이 모두 다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32개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해서 그 업데이트 이후에 그럼 가스값이 이거 굉장히 높다라는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들이. 예. 그럼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는다. 크게 영향이 없다. 또는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속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랜잭션에 대한 속도 역시 10% 내외로 굉장히 미비하다. 왜냐하면 이게 합의 알고리즘을 전환하고 병합하는 작업이지 이 가스값이라든지 트랜잭션 속도를 올려주는 업그레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미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반적으로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비탈릭부테린이 또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그 노드 확장을 통한 안정성이라고 또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생각해 보건데요. 이 워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예.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어떤 노드들이 많은 노드들을 네. 가지고 어떤 뭐 안정적으로 해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결론은 지금 환경적인 추세가 이 어떤 전기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용률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많잖아요. 예. 이런 영향이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컸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에서 채굴을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이게 지금은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예. 일례로 이 미국 내 전체 인구가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의 전기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량. 근데 미국 내에서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채굴에 이용하는 전기량과 미국 전체 인구가 쓰는 컴퓨팅에 쓰여지는 전기량과 동일하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예. 그만큼 이 기존의 이 POW 작업자 증명 방식에 쓰여지는 전기는 환경 규제에도 굉장히 위반하는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분야에 있어서 사실 요즘 또 떠오르고 있는 이 경영이 또 ESG, 혹은 CSR이지 않습니까? 예, 점차 이게 또 디지털 자산 분야로 또 넘어온다라는 게 굉장히 또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 왜냐하면은 비단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지금 ERC20 계열의 토큰들이 전부 지금 거래소에서 또 입출금이 막혀 있는 상태란 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5일에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의 성패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희비가 굉장히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또 꼽을 수 있는 장단점 혹시 하나씩만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신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었을 때 예. 이제 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POW, 그러니까 네. 작업 지분, 즉 채굴 방식이었었던 이 방식들이 이제는 스테이킹 방식인 POS로 사실 변화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이더리움을 채굴을 할 때 소요가 됐었던 수많은 전기량, 그렇죠. 사실 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려는 목적으로 원래 채굴이 나왔었던 건 아닙니다. 예. 원래는 채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노드를 분산화시키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더리움을 검증을 하면은 검증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해시값에 의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는 예. 이런 시스템이었는데도 전 세계가 약간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광풍이 불고 그렇죠.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제는 채굴자들 간의 경쟁 때문에 사실 채굴 난이도가 불필요하게 너무나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채굴에 대한 전기 소모량이나 장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가다 보니 이더리움이 사실 가는 방향이 아닌 채굴자들 중심으로 가는 방향으로 예. 사실은 방향이 선회된 부분이 있다 보니 POS를 통해서 진정한 이제 이더리움 기반 커뮤니티들, 사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이 아닌 ERC20 토큰 유저들과 ERC20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뭔가 이제는 채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이더리움 생태계 중심으로 변환됐다는 점, 그거는 상당히 저는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얼마 전이라기보다 한 몇 년 전에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네. 나라를 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어딜 또 가보니까 전 거기가 그래픽 카드 공장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픽 카드가 쫙 있어가지고 저게 뭐냐 이거 공장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게 저희 그 마이닝 맞습니다. 리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그래픽 카드의 어떤 뭐 가격이 하락할 소요도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예.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알고리즘하고 이더리움과 같은 GPU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알고리즘에 특화가 된 그래픽 카드, 특화가 된 채굴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ASIC 장비라고 하는데 예. 결국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면은 다른 걸 채굴할 때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GPU 방식은 그래픽 카드를 통해 연산을 하다 보니 만약에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 게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예.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 수요층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기는 하나 아마도 이제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로는 그런 그래픽 카드의 폭등이나 아니면은 예. 디지털 자산의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거에 따른 그래픽 카드가 수요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맞습니다. 말이죠. 그 그래픽 카드가 하나에 수백만 원을 맞습니다. 공가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여러모로 안정화가 되는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POW 방식을 유지하는 이 채굴자 중심의 하드포크 이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POW 방식 그리고 하드포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레이어 합의 알고리즘 자체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이 이전에 한번 하드포크 이슈가 있었죠. 예. 이더리움 자체는 과거에 그 다오의 해킹 사건이 굉장히 컸었어요. 예. 그 해킹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이제 다시 이제 하드포크가 돼서 나왔는데 지금의 이더리움 클래식을 만들어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결론은 트레이너들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트레이너들이었다. 그 자본을 꾸준히 공급을 하고 가치가 있을 거다. 쓰임새가 있다라고 해서 자본을 넣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마찬가지로 지금의 POW 작업자 증명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풀 중에 중국의 챈들러 거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 같은 경우도 자기친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이 금액이 적지 않겠죠. 들어간 자본에 대비해서 포스로 전환되면 채굴량이 없잖아요. 이슈가 그렇죠. 뭐냐면 난이도 폭탄을 올려서 그 채굴자들이 채굴을 못하게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만들겠다라는 게 비탈릭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비탈릭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뭐 발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 전형적인 러시아 사람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물씬 풍겨져 나온다. 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오죽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도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이 연휴 전이죠. 비트코인 가격 하락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큰 자신감 좀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또 이제 말씀해 주신 POW 방식과 다르게 이 POS 지분자 증명 방식에서 대표적인 코인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유사한 이제 다른 방식을 쓰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나왔던 뒷배경 사진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현재 그래서 이제 파워 방식으로 이제 하드포크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코인이 이더리움 W예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녹색이고 이더리움은 검은색으로 로고가 되어 있잖아요. 뭐 크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또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표시를 또 해야 되니까 이더리움 W라고 해서 로고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포크가 돼서 나오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이 코인을 하드포크 된 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래소들과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코인 마켓 캡에도 가격이 올라와서 예상치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금액이요 한 4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POS 포스 지분자 전환 방식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대표적인 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예. 보면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에이다, 카르다노라고 얘기하죠. 또는 솔라나를 네.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이외에도요. 위임자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예. 내가 가진 지분에 대한 증명을 타인에게 넘겨서 위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형태의 디포스라고 하는 어떤 성격의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테라,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았었죠. 예. 테라루나나 트론, 이오스, 스티밋이라고 해서 과거 2017년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코인입니다. 그렇죠. 2017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코인들이
거의 메이저 코인이었고 맞습니다. 맞죠. 이 외에 어떤 알트코인 지금처럼 이 코인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커 이후에 나오는 이 기존 산업에 있는 POW 방식의 자급자 지분 증명 방식의 코인을 지지하는 층들도 반드시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맞습니다. 진행될지. 예. 네. 또 말씀해주신 이 디포스 방식의 코인 같은 경우에 좀 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생태계, 코인 생태계의 어떤 뭐 운영이라든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뭐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맞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예. 다른 누군가한테 넘겨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일단 이 권석준 위원님 통해서 이번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와 각종 이 코인의 시스템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무리하시면서 추가로 또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하드포크 관련해서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기대가 많을 거예요. 과거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비트코인 역시 그렇죠. 하드포크가 몇 차례 있었죠. 처음 2017년도에 비트코인 하드포크 돼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을 땐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어요. 예. 아마 지금도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 역시 지금은 이제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데 에어드롭이 돼서 코인이 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가 2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죠. 와 세상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돈 복사다 이런 얘기 많이 표현하잖아요. 예.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왔다면서 코인이 가치가 또 올라요. 이더리움 요번에 하드포커 되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시총이 예를 들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10위권 안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현재 기준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예. 예상되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하드포크가 앞으로는 없겠죠. 이 지분자 전환 방식으로 넘어가면 업그레이드 이슈만 있을 건데 예. 기존에 남아 있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51%가 합의하면 그럼 포스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도 예.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비트코인을 51%가 또 모여서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네. 굉장히 이 어떤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사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또 이 관련 ERC20 계열의 지금 토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다른 ERC20을 기반으로 한 토큰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ERC 2.0 기반 위에 세워진 어떤 수많은 플랫폼 업체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 파워 방식으로 남을 거냐, 포스 방식으로 전환해서 갈 거냐는 예.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해관계에 더 맞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가장 크게 보는 거는요. 이더리움 기반의 가장 큰 선물 옵션 시장에 쓰여지고 있는 USDT 테더 시장과 예. USDC 스테이블 코인의 두 진영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움직이고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또 보여집니다. 일단은 사실 이 중소 규모의 어떤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선뜻 이 전환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그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그렇죠. 이 기존 뭐 홀더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또 유의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간추린 요약 보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